안녕하세요. 밀턴 강좌를 한 2회에 걸쳐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 오늘 1회하고 그 2주 후에 다시 또 밀턴을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주로 이제 밀턴의 생애와 그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그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다음번 발표할 때는 밀턴하고 김교신 선생하고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밀턴을 공부한 눈으로 김규인 선생을 바라보니까 김규인 선생의 아주 특별한 점이 그 눈에 잘 띄고요. 그리고 김 선생을 텍스트를 정독을 한 다음에 다시 밀턴을 보니까 그 전에 못 봤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대목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 희한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뭐 제목이 밀턴, 그 전투적 프로테스탄트 그런 제목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무교회를 얘기할 때 뭐 제2의 종교개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밀턴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주창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단히 거듭나고 쇄신해야 되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속성이다. 이게 이제 바로 밀턴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이라는 것은 아주 그 호연지기가 있고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아주 그 힘찬 기상이 있는 그런 뜻이란 의미고요. 밀턴이 실제로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1640년대 그 청교도혁명이 일어났을 때 직접 또 혁명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청교도혁명이라는 게 밀턴한테는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칼뱅의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난 종교개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밀턴 얘기를 풀어놓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밀턴 평전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밀턴 평전을 그 쓰게 된 그 백그라운드라 할까요?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일보의 칼럼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바로 밀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 2월은 무척 바빴다. 영문학 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존 밀턴의 탄생 400주년을 맞아 밀턴이 1608년생입니다. 그래서 밀턴 평전 출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평생 권력에 굴하지 않고 깨끗한 지조를 지킨 밀턴의 고결한 삶을 모국어로 널리 알리는 것이 밀턴을 공부한 인문학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평전을 쓰기로 작정한 것은 1999년 밀턴의 대표 산문 아레오파기티카의 완역 주석 연구소를 출간한 무렵이었다. 이 아레오파기티카가 밀턴의 산문의 대표작입니다. 밀턴의 시의 대표작이 신라곤이라면 밀턴의 산문의 대표작이 바로 이 아레오파기티카인데요. 이 아레오파기티카는 또 그 신문 방송학, 언론학 하는 분들이 잘 아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법학 하는 분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 아레오파기티카라는 게 어떤 글인지. 이게 이제 언론 자유의 경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학에서도 아주 그 백미로 꼽는 그런 고전에 속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밀턴이 이 글을 쓴 게 36살 때 썼거든요. 신라고는 나중에 60대에 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쓴 산문이고요. 신라고는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 점을 알고 젊었을 때 그 패기 넘치는 밀턴의 그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따져보니까 2008년도가 밀턴 탄생 400주년이길래
한 9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년 동안 틈틈이 밀턴 평전에 이제 챕터를 써서 완성을 하리라 이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에 다리 놓는 걸로 치면 큼직한 돌들로 징검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제대로 단 다리를 놓으려면 징검다리 사이에 빈틈을 채워야 했다. 나름대로 빈틈을 메운 초고를 완성해서 그 출판사에 넘겼지만 그 푸른 역사 출판사입니다. 노련한 편집자가 송곳처럼 구멍을 찾아냈다. 바야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에서 수많은 허점을 확인하자 다급해졌다. 곧 방학이 끝나니 작업 기한은 2월 말까지였다. 2008년이요. 마음이 조급한 이유는 또 있었다. 미국 등지에서 밀턴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쟁쟁한 영문학 교수가 국내에 수십 명이다. 밀턴 탄생 4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한국 최초의 밀턴 평전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영예를 누구에게도 빼앗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영어 몰입 국가 아닌가. 영어를 이토록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밀턴에게 열광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렇다. 이건 돈도 되는 책이었다. 엄청난 착각이었지만. 서둘렀지만 원고를 넘긴 것은 3월 말이었다. 편집 인쇄에는 다시 또 2달이 더 걸렸다. 마침내 5월 하순 기다리던 책이 나왔다. 최초의 400주년 기념 밀턴 평전을 펴낸 것이다. 국내 최초죠. 안도했다. 두 번째 평전이 언제 나올지. 국내 영문학자가 수십 명이니까 뭐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한양대 교수 많습니다. 국내에. 서강대 교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09년, 벌써 이제 이듬해 2009년이 저물도록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들립니다. 마라톤 코스 42.195km를 허겁지겁 완주했더니 출전 선수는 한 사람뿐이더라는 식이다. 허전한 독주였다. 인문학 교수들이 독서 대중을 겨냥한 소설 출간에 무관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계가 저서보다 논문에 인센티브를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저서를 몇 권씩 내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구비 역시 철저히 논문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 논문 한 편의 연구비를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문학 저서 한 권의 인쇄 수입은 고작해야 10분의 1 수준이다. 제가 실제로 이 책 써가지고 받은 인세가 한 200만 원 됩니다. 게다가 저서 한 권 쓸 시간과 노력이면 논문 대여섯 편은 좋게 쓸 수 있으니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 교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일까? 커트 스펠마이어는 인문학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인문학의 목적이 전문 지식과 일상적 삶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통이 인문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문학 교수가 정령 독립적 지식인이라면 제도와 현실이 어떻든 그 독자에게 다가서려는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곧 크리스마스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은 절대자가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한 사건이다. 지극히 거룩한 분이 소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광장, 즉 아고라를 누비며 시민들을 찾아다닌 것도 소통을 위해서였다. 의학과 달리 인문학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파는 대신 대학의 관료주의적 구조에 의존해 생존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인위적 제도에 기대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문 쓰고 연구비 타먹고 승진하고 재임용되고 하는 거, 그것만이 이제 마치 인문학 교수의 능사인 것처럼 굳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야, 교회주의라는 게 그 학계에도 존재하는구나. 응? 역시 이런 데서도 무교회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은 불통공화국이었다. 하지만 우리 인문학 역시 소통에 목마르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인은 어떤 종류의 위인도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글귀나 짓는 시인은 대단한 시는 결코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영웅적 전사가 아니라면 영웅적 전사를 노래할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진정한 시인의 내면에는 정치가, 사상가, 입법자, 철학자의 자질이 잠재해 있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에 제일 걸맞는 시인이 저는 밀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밀턴은 그야말로 그 혁명 전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정치가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크루멜 정부에서 혁명 정부에서 한 10년간 요즘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을 맡습니다. 공직을 맡아요. 그 영어로는 이제 라틴 시크리터리인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제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리고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죠.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밀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밀턴의 시대에 그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는지 제가 이제 카톡 단톡방에다가 그 영화 좀 감상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었죠. 그 천일의 앤, 뭐 엘리자베스 이런 거 영화 보시면 대략 이제 그 밀턴 시대, 즉 밀턴보다 이제 한 세기 앞섰지만 그 시대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루터가 1517년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1517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헨리 8세 때 1543년이죠. 그때 헨리 8세가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천일에 보면 그 왕비가 스페인 공주인데 영국에 시집 와가지고 헨리 8세한테 시집을 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죠. 그 딸이 바로 메리인데 그 결국 아들을 얻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이제 그 부인을 쫓아내고 앤하고 이제 궁녀하고 결혼을 하죠. 그게 바로 천일의 앤입니다. 그래서 그 궁녀한테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아내한테 이제 에드워드 6세를 또 얻게 되죠. 그 앤이 그 두 번째 왕비인 앤이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헨리 8세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와이프를 쫓아내고 왕비를 쫓아내고 일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세 번째 왕비한테서 이제 에드워드 6세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그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6년 만에 죽습니다. 단명했죠. 그래서 그 뒤를 이제 원래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딸한테 가게 되는데 그 딸이 첫 번째 딸이 바로 이제 메리였죠.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캐서린 그 왕비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이제 카톨릭이었어요. 그 종교가. 그래서 이 메리 때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헨리 8세가 일으킨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 개신교도들을 메리가 아주 무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를 냈죠.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순교 사화집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메리 여왕 때 그 개신교도들이 박해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그 이야기가 그 책으로 엮인 게 있습니다. 순교 사화집이라고.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블라디메리입니다. 유혈의 피투성이의 메리란 뜻이죠. 근데 메리도 이제 오래 못 살고 5년 만에 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못 사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바로 이제 앤 왕비가 낳은 딸인데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1558년부터 1603년까지 50년 넘게 그 여왕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영국이 아주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로 그 1558년부터 1603년까지인데 1588년도 이때 그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패퇴시켜서 아주 그 영국민들의 아주 그 민족 의식이 아주 솟구치는 아주 영국 민족이 자부심에 넘치는 아주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때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왕 시대에 번영을 누렸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19세기에는 빅토리아 시대 때 그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어요. 평생 처녀로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수를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을 찾다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를 데려다가 잉글랜드의 왕을 그 이제 그 추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임스 1세. 그리고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입니다. 그리고 찰스 1세 때 이제 결국은 이제 폭정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영국 혁명 혹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642년부터 49년까지. 그리고 49년도에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런던 탑 앞에서 말 그대로 목을 자릅니다. 도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죽고 나니까 1649년부터 60년까지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12년 동안, 만으로 11년 동안 영국이 왕이 없는 역사를 살게 됩니다. 딱 11년 동안. 전에도 왕정이었고 지금까지도 왕정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1660년에 왕정 복구가 되어가지고 이 처형당한 찰스 2세의 아들이 찰스 2세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왕은 찰스 3세죠.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그 당시에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망명을 떠나 있다가 왕정 복구가 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 친동생인 제임스 2세가 찰스 2세의 뒤를 잇습니다. 근데 제임스 2세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마치 그 찰스 1세가 그랬듯이 제임스 2세도 결국은 쫓겨납니다. 식민들한테. 쫓겨나서 명예혁명 때 1688년도에 쫓겨나고 다시 이제 영국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되죠. 그건 뭐 먼 다음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헨리 8세의 그 종교 개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헨리 8세가 1534년도에 수장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Act of Supremacy.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영국의 우두머리가 그 영국 국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죠. 영국 왕이. 그래서 그 영국 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지난 다음에 이제 블라디 메리가 카톨릭을 복귀해서 프로테스탄트를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굉장히 이때가 벌써 보면 뭐 아버지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 언니 메리 때 카톨릭으로 갔다가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종교 문제로 굉장히 크게 분열된 왕국을 물려받아가지고 결국은 1559년에 이제 즉위 직후에 헨리 8세 수장법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잉글랜드 교회 수장은 교황이 아닌 잉글랜드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이제 이때부터 비롯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교 문제에서 굉장히 온건한 중도 노선을 추구합니다. 그 자기 아버지와 언니 때 워낙 그 종교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지라 더 이상의 혼란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소위 이제 엘리자베스 컴프라마이즈 해가지고 굉장히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그 종교 정책을 추진합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절충된 그러한 잉글랜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국교회가.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국교회에 순응을 했지만 열렬한 카톨릭 교도들이 불만을 가졌고요. 한쪽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이 불만을 품었고 한편에서는 급진적 개신교도 즉 퓨리탄 청교도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양쪽이 다 불만인 거죠. 우선 카톨릭의 불만을 보면 1570년에 교황 피우스 5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문하고 폐위선언을 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이 영국 왕을 파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카톨릭 교도들, 영국인이죠. 영국인 카톨릭 신자들한테 너희들은 더 이상 영국 왕한테 충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사실상 카톨릭 신자들한테 너네 왕한테 반란을 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영국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카톨릭 교도가 미웠겠어요. 반역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1571년 엘리자베스 심지어는 카톨릭 교도들이 1571년 실제로 바로 이듬해죠. 그 이듬해 바로 1년 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모의가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영국의 국민들이 그 스페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품게 되고 카톨릭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여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무렵에 아주 영국의 민족주의가 아주 굉장히 강화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88년 그 무적 함대의 승리 때문에 그 영국이 아주 민족주의가 격앙되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인데 그 영국에서 도보 해협을 바로 건너가면 프랑스가 있고 그 밑에 스페인이 있고 또 그 옆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전부 유럽 국가들이 카톨릭이란 말입니다. 영국만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절충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테스탄트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영국이 카톨릭 그 유럽 대륙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갖고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575년 이후 대륙에서 카톨릭 사제들이 잉글랜드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잠입했던 사제들 상당수가 예수회 신부들입니다. 예수회. 카톨릭도 그 루터 종교개혁 직후에 예수회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종교개혁, 카톨릭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회를 만들고 예수회 사제들이 영국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왕한테 그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훈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황의 적대 행위에 맞서서 영국 왕은 부득이 반카톨릭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 기피 처벌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법이 뭐냐면 카톨릭으로 개종한 자나 개종시킨 자는 모두 사형시키는 아주 카톨릭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호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영국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민을 꼬드겨서 그 자국 왕한테 반역을 도모하는 사주하는 그런 역할을 교황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들이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그 네이버 사전 캡처한 건데 제수이트란 말이 영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여기에 형용사가 되면요. 제수이티컬 하면 예수회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멸적으로 음흉한 궤변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벌써 그 당시 영국인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가를 이 단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청교도들도 이 사람들이 이제 메리어 왕 때, 블라디미어리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대륙으로 망명했다가 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한 갈래인데 일단 칼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화할 걸 주장했어요. 잉글랜드 교회가 너무나 절충적이고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거기 때문에 교회를 정화하자. 그래서 퓨리파이 하자. 퓨리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잉글랜드 국교에 대해서 반발을 품게 되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강력한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탄압 정책에 대해서 일부 캔터베리 대주교 에드먼드 그린돌 같은 사람은 그 여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탄압을 안 해요. 하지만 영국 왕이 이걸 좌시하지 않고 대주교직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후임 대주교 존 위트기프트가 이제 들어와서 퓨리탄 종교 지도자를 투옥하고 처형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퓨리탄 운동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 왕이 죽고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1세가 들어오게 되죠. 이 제임스 1세가 이제 그 잉글랜드 남의 나라 스코틀랜드에서 왕노릇 하다가 잉글랜드로 왔기 때문에 영국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친 카톨릭적인 인물입니다. 카톨릭과 가까워요. 하지만 티를 안 내죠. 겉으로는. 그러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사냥이나 하면서 왕권 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능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종교적으로 어느 한편을 편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퓨리탄보다 오히려 카톨릭에게 관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퓨리탄 요구를 거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카톨릭 교도들도 실망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기대하기로는 엘리자베스보다는 이 사람이 카톨릭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엘리자베스보다는 이 제임스 1세가 카톨릭한테 호의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한집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양쪽한테 다 불만을 산 거죠. 퓨리탄이나 카톨릭이나 양쪽한테 다 불만을 사가지고 이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들이 화약 음모 사건이라는 꿈입니다. 1644년 11월 5일 날 건파우더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동자 뭐냐면 그 11월 6일 날 영국 의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그 밑에 있는 지하실에다가 화약을 잔뜩 싸놓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영국 의회가 개회를 하면 화약에 불을 붙여가지고 영국 의사당을 그냥 화약으로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날려버리면 영국의 의원들과 왕까지 다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전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주동자가 이제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인데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이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 카톨릭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영국의 철천지 맹수가 된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밀턴도 이 당시에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 화약 음모 사건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 하늘이 영국을 도왔도다 하면서 영국이 밀턴이 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1618년부터 48년도까지가 이제 30년 전쟁이 벌어지던 시대인데 이 전쟁이 아주 유럽사에서 특이한 시대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유럽이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으로 쫙 나뉘어서 30년 동안 싸웠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 제후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반으로 쫙 나뉘고 영국이 이제 프로테스탄트고 그리고 스웨덴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카톨릭 국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테스탄트 대 카톨릭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그야말로 원수처럼 전쟁을 일으켰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찰스 1세가 즉위했는데 이 사람은 국왕보다 더 미련했어요. 무능했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왕권 신수설을 신봉해가지고 비극을 잉태했죠. 심지어는 아주 의회하고 이제 직접협회를 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계속 참패를 했고요.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한다는 것은 세금이 계속 새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페인한테도 졌고 프랑스한테도 졌고 전쟁에 지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서 세금을 걷다가 안 되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재정 조달을 하다가 결국은 저항에 직면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70여 명을 투옥을 했고요. 병사들을 민가에 숙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의회를 소집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1628년도에 소집된 의회가 국왕 대권을 제한하는 권리 청원을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죠.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3대 문서가 있는데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권리 청원 그리고 권리 장전 이 3대 문서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캔터버리 대주교 영국 국교의 책임자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카톨릭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교황 사절이 자유롭게 궁정을 출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퓨리탄이 반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 아주 끔찍한 처벌을 합니다. 퓨리탄 변호사 윌리엄 프린, 헨리 버튼, 존 베스트위크 이런 사람들을 귀를 자르고 이마에 낙인을 찍고 목과 양손에 칼을 튼 채 주리를 틀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죠. 귀를 잘랐어요, 사람의 산채로. 자, 이렇게 해서 왕과 의회가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내전으로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혁명 또는 내전 또는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종교였고요. 대부분의 국교도는 왕당파였고 대부분의 퓨리탄은 의회파였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누구냐면 장로파가 있어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이거 독립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리파, 침례파, 제오왕국파, 퀘이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평파, 뭐 디거스, 굉장히 다양한 그 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뭉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상대하는 적, 카톨릭이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똘똘 뭉친 거죠. 왕을 상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밀턴의 생애입니다. 밀턴의 생애를 이제 영국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영국혁명 발발 전에 시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국혁명 때까지 밀턴이 32살 때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32살 때부터 52살 때까지 그 영국혁명의 대의를 지지한 논객이자 그 영국의 공화정 옹호자로서 밀턴이 이 당시에 이제 10년간 영국의 외무부 장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실패한 후에 은둔 상태에서 그 서사시를 집필하게 됩니다. 밀턴 생애에 3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혼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명 문제, 그리고 이제 왕정 복고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좀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밀턴이 34살인가 5살 때 결혼했는데요.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17살짜리.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밀턴의 어떻게 집안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집안끼리가 아니고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그 나이가 어린 색시를 그 부인으로 얻게 됐는데 이 부인이 그 밀턴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 처갓집이 원래 밀턴의 그 부인의 친정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고 파티도 작고 좀 이렇게 북적북적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밀턴은 학자이기 때문에 맨날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색시가 그 신부가 그 따분한 남편한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오질 않아요. 남편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밀턴이 그 당시에 그 이 여자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품고 심지어 글까지 써요. 이혼론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여성 이름이 메리 파월인데요. 메리입니다. 메리. 메리하고. 근데 하여간 그 이혼이라는 게 그 당시 영국의 그 관행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물론이고 영국 국교에서도 물론이고 퓨리탄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그 당시에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걸로. 그게 이제 관습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는 남몽꾼이다. 오입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통념이 사회 통념상. 그래서 그 당시에 밀턴이 이제 이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밀턴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매도를 당합니다. 큰 위기였죠. 그 다음에 밀턴이 1644년이죠. 36살 때부터 왼쪽 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년 만인 52년도에 시력이 완전 상실됩니다. 밀턴이 어렸을 때부터 큰 위대한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던 사람인데 학자하면서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글을 읽을 수 없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복고, 이 사람이 공화정을 지지했거든요. 왕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성을 다 베려버린다. 인간성을 타락시킨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왕정 반대론입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왕은 마땅히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혁명에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왕정복고가 되기 때문에 공화주의자 밀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일기를 보면 밀턴의 집안이 흥미롭습니다. 밀턴의 할아버지가 리처드 밀턴인데요. 이 사람은 카톨릭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밀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교 전쟁 시대고요. 30년 전쟁 시대고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의 그 대립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피차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 사탄처럼 마귀처럼 됐던 그런 시대니까 이런 적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그 시대 환경이 그렇다는 거를 조건이 그렇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40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밀턴의 아버지도 존 밀턴인데 밀턴 시니어죠.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죠. 옥스포드셔가 원래 집인데 그 옥스포드셔의 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 아버지가 그 영어로 번역된 핀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영어 성경을 읽는 거를 읽고서 격분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결국은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하고 의절해 버립니다. 카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 그걸로 의절을 해버리고 독립을 해서 옥스포드셔에서 뛰쳐나가서 런던에 정착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금융업자로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요. 부르주아죠, 일종의 부르주아.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아버지 안 만납니다. 아버지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결국은 존 밀턴을 낳았죠. 시인 존 밀턴을 낳았는데 이 어린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짓을 보니까 굉장히 싹수가 있는 거야. 공부도 잘하고 아주 시인으로서 아주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살 이후 자정전에 잠든 적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 열중을 했습니다. 밀턴이. 그래서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가 적극 지원을 해서 어린 밀턴이 어린 나이에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는 물론 현대 그 당시 유럽어를 습득을 해서 대략 한 8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라틴어는 아주 거의 그 유럽의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밀턴이 외교부 장관직에 임용될 때도 중요하게 감안된 것이 바로 밀턴의 외국어 라틴어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7세기에는 라틴어가 세계어였거든요. 마치 요즘의 영어처럼. 자, 그리고 이제 1625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별명이 이제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숙녀, 케임브리지 대학의 단과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밀턴의 당시 별명은 The Lady of Christ. 그래서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숙녀다 해서 얌전하다 그런 소리인데 겉으로 보기에 얌전해 보이던 밀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뭔가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김교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김교신하고 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무교회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의 그 맛을 다 잃어버리고 카톨릭으로 복귀해서 그 중세에 썩어 빠진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하고 제2, 제3의 종교의 교육을 내세우면서 무교회주의가 등장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626년도에 밀턴이 지도교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정학을 받습니다. 반항적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밀턴이 재학 중에 특히 라틴어 시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실력이 훗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륙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38년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그랜드 투어를 떠납니다. 그랜드 투어.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랜드 투어.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 그랜드 투어는 이제 밀턴이 17세기에 떠났지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움직임인데 18세기가 특히 전성기였죠. 그 유럽의 영국이 요즘이야 뭐 19세기에 전성기를 누렸지만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두리 국가였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주로 이제 유럽의 북부 지역 출신들이, 북부 국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변두리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해외 식민지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럽의 선진국, 문화 선진국이 어디냐? 이탈리아, 프랑스였어요. 특히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그 15, 16, 17세기에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유럽의 가장 고도의 최고의 선진국이었죠.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뭐 다 이탈리아니까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특히 고대 로마 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때 로마적의 중심부였고 15세기 이래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일으켜낸 선진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는 그 최고의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괴테 이탈리아의 계행이 이제 이거는 뭐 19세기, 18세기 말이죠. 이거 다 국내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괴테 이탈리아 계행. 그래서 1720년경부터 18세기입니다. 영국인, 독일인 중에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한 2, 3년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골뜨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뮤얼 존슨, 그 노평원 선생님이 세뮤얼 존슨 얘기 많이 하셨죠. 그 세뮤얼 존슨이 이탈리아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그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귀족들도 재빨리 유행에 동참을 했고, 이 그랜드 투어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해외 유학이었던 겁니다. 여행 기간도 한 2, 3년 되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큰 돈을 썼어요. 보통 요즘 돈으로 치면 수억 배 돈을 써가면서 돈 없는 사람,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법을 익히고 전쟁과 외교를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유럽 역사상 가장 값비싼 교육비를 부담했고 젊은 귀족들은 보통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를 2명 이상 대동하고 갑니다. 한 명은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고요. 또 한 명은 승마나 펜싱을 가르치는 그러한 무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2명이 이제 함께 가고 하인도 2명 따라갑니다. 이 하인들이 뭐 하는 거면 하면 가는 곳마다 이제 마차를 렌트해서 섭외하는 거죠. 마차 렌트를. 귀하신 도련님들이 그 걸어갈 수 없잖아요. 마차를 타야지. 그래서 그 영국의 도보 해역 건너편에 깔레가 있잖아요. 이 깔레에 그 최초의 렌터카가 등장합니다. 렌터카. 그 렌터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임대하는 겁니다. 렌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렌트카의 효시입니다. 그 그랜드 투어 때.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수발 다 들어주고 밥 해주고 잠자리 봐주고 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의 그 국부론을 쓴 애담 스미스 경제학자죠.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귀족, 도련님을 따라다니던 가정교사였습니다. 밀턴이 간 거는 상당히 18세기보다 이제 앞선 거죠. 그 그랜드 투어 초기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38년도에 4월 달에 출발을 해서 1년 3개월 동안 여행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 여행 기간이 짧죠. 왜 짧냐면 1년 3개월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간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까지 가서 몇 년 더 공부하고 그러고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여행 중에 본국에서 혁명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겁니다. 밀턴은 이 당시 조촐하게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 전에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88 올림픽 전만 해도 해외여행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400년 전 이 밀턴 시대에도 해외여행 가는 거는 정말 큰 모험이었거든요. 잘못하면 풍토병 걸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외국에서 객사당할 수도 있고요. 암살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강도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더군다나 이제 밀턴이 여행 가려고 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잉글랜드, 영국 국민인 밀턴이 적대 국가인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가는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 로마는
적대국의 심장이죠. 마치 그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 미국의 그 시민권자가 모스크바에 여행 가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밀턴이 여행 갈 때 예수의 수도사가 그 스파이처럼 밀턴이 어디 가나 다 염탐해가지고 위로 보고하고 다 했거든요. 밀턴도 그걸 알고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직 30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30년 전쟁이 끝나려면 10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밀턴이 여행 가기 전에 해외 경험이 많은 그 유력 인사한테 먼저 그 가이드를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전 베네치아 주재 영국 대사였던 헨리 워튼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 조언이 뭐라고 했냐, 워튼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을 숨기고 정직한 표정을 지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생각을 숨기고 내가 카톨릭 그 프로테스트 개신교 신자라는 거 숨기고 굳이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밝힐 필요, 떠들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표정을 지으면 어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워튼하고 만난 다음에 밀턴이 여행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경우 종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는 않겠지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상대방이 질문을 해올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생각을 숨기라는 헨리 워튼의 조언을 따르되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해올 경우 떳떳하게 나의 종교적 입장을 드러내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종교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민감한 문제로 상대를 먼저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교 문제가 상대방 쪽에서 제기를 한다면 당당하게 자기 태도를 밝히겠다는 결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밀턴이 파리에서 먼저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갈릴레이를 만납니다. 이게 갈릴레이를 만났는데 그 신라본에 보면 갈릴레이가 두 번 언급됩니다. 신라본에 그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는 장면이 신라본에 두 번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개신교 국가인 영국 출신 영국인 밀턴이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를 만났을 때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연금 상태였어요. 종교 재판 받고.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밀턴을 만나더니 밀턴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철학적 자유가 보장된 잉글랜드를 조국으로 가진 밀턴을 부러워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굴욕적 상황을 비통해했다. 그 당시 카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갈릴레이라든가 그 밖에 카톨릭 그 교리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자유와 탐구의 자유를 지식시키는 카톨릭 체계의 환멸을 느꼈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밀턴이 이탈리아에서 만난 지식인들의 하소연이었어요. 그래서 밀턴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와서 상대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그 잉글랜드에 대한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39년도에 내란 소식을 듣고서 그리스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밀턴이 이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위대한 작품을 쓰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 글로 쓴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구별하고 싶다. 나는 모든 근면과 기회를 다 발휘해서 나의 모국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용할 것이다. 혹시 라틴어로 글을 쓰면 해외에서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이 영국 땅을 나의 세계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러니까 밀턴이 사실 라틴어 실력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틴어로 작품 활동을 했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독자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독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로만 썼으니까 당연히 그 좁아터진 섬나라 영국 국민들만을 독자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밀턴은 나는 내 모국을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라틴어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라틴어 독자를 포기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영어로 내 모국어를 쓰겠다. 만약에 이때 밀턴이 라틴어로 썼으면 영문학사에 밀턴이 남을 리가 없죠. 남을 일이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밀턴의 그 생애의 제 두 번째 단계인데 영국혁명이 청교도혁명인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국교회의 카톨릭 요소를 제거하는 걸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산문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합니다. 이 당시에 팜플렛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요즘에 이제 그 신문이나 잡지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팜플렛을 썼습니다. 팜플렛. 그래서 팜플렛을 통해서 자기 그 생각을 언론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 팜플리티어즈라고 합니다. 팜플리티어. 밀턴도 이를테면 팜플리티어였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오늘날의 SNS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42년도에 5월 달에 메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잉글랜드 법률은 이혼을 금지했죠. 그래서 이혼을 옹호하는 팸플릿을 4편이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불일치도 이혼 사유에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해야지 우리가 굳어진 그런 사고로 경직된 사고로 이혼을 맹목적으로 무작정 금할 수는 없다. 사실 밀턴이 이혼하자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격 차이. 요즘 이혼 사유로 다 허용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부부간에 그 간통이나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간음이나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그 성격이 불일치하고 정신적인 일치가 없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밀턴의 그 이혼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디보스, 이혼을 하는 사람 혹은 이혼을 지지하는 사람은 남봉꾼 호세칸이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 그 당시 영어 사전에서 디보스는 남봉꾼 호세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혁명이 이제 성공을 일단 했죠. 44년도 8월 달에 장로교 목사 허버트 파머가 의회에 설교를 하면서 밀턴을 처벌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처벌하느냐? 잉글랜드, 영국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이혼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출판 허가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밀턴이 이러한 그 허버트 파머의 그 장로교의 태도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분격해서 쓴 글이 바로 아리오파기티카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카톨릭의 종교적인 전제, 압제, 그리고 종교재판소로 대표되는 학문의 자유 탄압, 종교의 신앙의 자유 탄압, 이런 것에 반발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데 혁명을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한 혁명을 해놓고 너희가 카톨릭이 하던 것과 똑같이, 종교재판소가 하던 것과 똑같이 다시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하고 출판의 자유를 억누른다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밀턴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2, 제3의 종교개혁. 청교도혁명이 시작된 것은 1640년에 장기회의 의회가 소집되면서였습니다. 42년도에 이르러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쟁으로 혁명은 본격화되었고 그 후 49년 찰스 1세가 처형당한 후 크로멜에 의한 호국경 체제가 성립됩니다. 혁명 초기에 밀턴은 장로파와 손을 잡고 국교회의 주교제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청교도 입장에서 공동의 적인 국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43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가 설립되면서 혁명 초기의 주체 세력인 장로파가 장로교를 영국의 새로운 국교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국교가 설립되면 권력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획일적인 교리와 규율이 강제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교일치의 위험성이죠. 당연한 절차이긴 하지만 장로파는 장로교의 교파 신학을 전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밀턴이 반발한 거죠. 검열제는 그들에게 양날 달린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반동적인 국교회파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밀턴 같은 급진 세력의 요구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밀턴이 볼 때 장로파의 행태는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 교부 대신에 새로이 칼뱅을 들어앉히는 것이라 다름없었습니다. 장로파에 대해 환멸을 느낀 밀턴은
그 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새로운 장로는 옛 사제보다 한 줄 더 뜨는 자들이다. 장로교 누님들은 옛날 카톨릭 사제보다 한 줄 더 뜨는 놈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필칭 종교개혁을 한다는 자들이 실상은 국교의 주교들보다 더욱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신랄한 야유를 보낸 겁니다. 밀턴은 찌빙글리나 칼뱅에 의해 성경의 진리가 남김없이 다 드러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가 특정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개혁이 특정 교단의 교파 신학으로 고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명백히 할 수 있듯이 종교 진리가 교회 조직이나 특정 교파 신학으로 획일화 경직화되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고 말며 급기야 직업 종교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티즘은 제2, 제3의 끝없는 종교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밀턴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영어로 표기할 때 그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쓰지 않고 소문자 리포메이션이라고만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턴은 잉글랜드인이 종교개혁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윌리엄 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존 위클리프도 있었고요. 이미 중세 때부터 종교개혁 전통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루터보다 한참 전이죠.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할 그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밀턴이 갖고 있는 영국인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밀턴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와 칼뱅이 우리에게 비춰준 성광을 너무 오래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 빛은 응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광을 오래 쳐다보기만 하면 앞을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그 빛을 더 많은 종교적 진리를 찾는 데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거다. 그래서 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학문, 우리의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문에서 그 빛을 확산시켜서 그 종교개혁의 진리를 확산시키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사실 그 김규일 선생이 얘기했던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밀턴은 잉글랜드 종교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 진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와 개인적 판단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즉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 조직, 교파 신학 등 각종의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래서 밀턴의 아르파기티카가 바로 이제 그런 자유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 옹호자로서의 밀턴입니다. 49년 1월 30일 날 찰스 2세가 처형이 됩니다. 혁명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밀턴이 취임을 합니다. 처형 직후에요. 그리고 1950년에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밀턴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밀턴은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영국의 도보해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전부 카톨릭 국가고, 그 당시 유럽은 48년도까지 종교 전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아주 극한 대립을 벌였던 그 형편이었고요. 더군다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는 철저한 전제 군주 국가였어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1949년도에 왕을 신하들이 죽였거든요. 왕을 사형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 유럽 대륙에 있는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영국에 대해서 얼마나 악선전을 하고 헐뜯고 하겠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에 있는 논객들이 영국의 혁명 정부를 마구마구 욕하고 헐뜯는, 비방하는 그러한 글들을 막 쏘제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국 혁명의, 퓨리탄 혁명의 정당성을 카톨릭 국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논전을 펼친 논객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논객으로, 영국의 대표 논객으로 넘버원
퍼스트 논객으로 밀턴이 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도에 국무회의가 프랑스 논객 클라우디우스 살마시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아주 유럽의 아주 1급 논객이었어요. 당시에 살마시우스가 62세고 밀턴은 42살. 그러니까 20년 차죠. 그러니까 살마시우스는 벌써 논객으로서 명성을 이미 쌓고 있었고, 밀턴은 아직 그 논전에 처음 데뷔하는 일종의 초짜였죠. 영국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나 스페인 쪽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신인이죠. 신인 논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마시우스가 그 영국의 혁명 정부를 비방하는 그러한 글을 써서 그 찰스 1세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형당한 영국 왕을 위한 변명을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1세를 위한 변명에 대한 반박문을 쓰라. 자, 그런데 살마시우스가 이제 그 유럽 당대 최고의 논객이었고요. 그 당시에 밀턴이 이제 36살 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 눈이 이제 실명 상태였어요. 이미 36살 때부터 한 8년에 걸쳐서 왼쪽 눈이 서서히 실명되고 오른쪽 눈까지 완전히 8년 만에 실명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째, 주변의 만류가 당대 1급의 논객과 맞상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밀턴의 그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영국의 대표 주자로 나서겠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밀턴을 믿고 영국의 공화정의 대의를 그 유럽 대륙을 상대로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밀턴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한 시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들이 반발했어요. 의사들이. 이미 밀턴이 그 당시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도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고, 44살 때 완전 실명되거든요. 왼쪽 오른쪽 다. 그래서 의사들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밀턴이 자랑스럽게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만에 잉글랜드 국민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살마시우스는 찰스 1세 왕을 위한 변명, 밀턴은 국민을 위한 변명. 제목이 다르죠. 왕을 위한 변명, 백성을 위한 변명을 발표한 거예요. 결국 52년도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내 메리하고 이제 이혼론 때문에 아레오파기티카라는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글까지 쓰게 됐다고 그러는데, 밀턴이 이혼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자기 아내하고 평생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어요. 애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삽니다. 뭐 사연이 많은데 그 사연까지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그런 다음에 이제 밀턴이 이제 그 이미 52년도에 앞이 안 보이죠. 두 눈이 다 실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낳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도 또 죽어요. 이게 아내를 둘을 먼저 보내는데 둘 다 왜 죽는 줄 아세요? 애 낳다가 죽습니다. 출산 중에. 옛날에 여성들이 애 낳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밀턴은 결혼을 3번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를 다 이렇게 그 출산 때문에 사별합니다. 이게 이제 밀턴의 아내들과, 그리고 아들도 낳았는데 아들이 존입니다. 밀턴은 아버지도 존, 자기도 존, 그리고 아들도 존이었어요. 근데 아들도 죽습니다. 아들도 죽어요. 일찍. 그리고 딸만 셋이었어요. 딸만 셋. 딸만 셋. 그 딸 셋이 전부 그 메리 파울한테 낳은 딸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밀턴이 밀턴이 이제 장님이 되고 나서 앞을 못 보게 된 다음에 밀턴이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 자, 밀턴은 젊어서부터 하늘의 영감을 받은 시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있었다. 21살에 쓴 시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아침에에서 밀턴은 예언자 이사야를 재해석하면서 그리스도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1629년은 밀턴이 본격적으로 문학적인 야망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시적 소명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밀턴이 21살 때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이상을 문학으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또한 밀턴 후기 걸작인 신라곤과 복락곤으로 이어지는 종교적 소사시의 전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주적 스케일의 신학적 주제를 다루며 인간과 신의 관계, 죄와 구원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이 시는 밀턴이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과 문학적 야망을 융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밀턴은 자신에게 조국 잉글랜드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예언자적 사명이 있음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21살 때 밀턴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인의 재능을 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를 통해 조국을 참된 신앙의 빌과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게 그의 야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기독교 정신에 근거를 둔 위대한 영어 소사시를 쓰겠다는 계획을 품게 되었고요. 특히 혁명 직전 1년 3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모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사야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시인과 예언자의 이상적 모델로 봤습니다. 그래서 밀턴이 이 21살 때 쓴 시에서 마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시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밀턴의 문학적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시, 그 자신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의 관련. 그래서 밀턴이 이제 그 앞을 못 보게 된 다음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큰 불행이죠. 쓴 시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음을 생각하니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내가 살 날의 반도 아직 지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숨겨두면 죽고 마는 한 재능이 그 재능으로서 창조주를 섬기기를 열망한다. 달란트. 자기가 달란트가 시인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했으나 21살 때부터 아마 시를 쓰기는 21살 때부터지만 아마 10대 소년 시절부터 아마 그런 재능을 자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재능으로서 창조주를 섬기기를 열망한다. 그 밀턴의 시를 보면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와 나의 삶을 꾸짖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앞 못 보게 하시고는 낮의 노동을 강요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두 눈을 다 못 보게 만들어 놓으시고 낮의 노동, 글 쓰고 시 쓰는 거는 낮의 노동이잖아요. 눈을 떠야 밝게, 낮이라는 거는 밝다, 빛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시고서 낮의 노동을 강요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나는 어리석게 묻는다. 그러나 인내는 나의 불평을 막으며 인내에 대답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재능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의 순한 몽해를 가장 잘 견디는 자가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그분의 나라는 장엄하도다. 천천의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육지와 대양으로 쉼없이 내달리고 명령을 전하거니와 그저 묵묵히 서서 기다리는 자들 또한 그분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지만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 그 밀턴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자기 젊은 날의 꿈을 다 이제 놓아버린 것처럼 비치는 글이지만 사실은 결과를 보면 밀턴은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를 그 장애자가 된 시각장애인이 된 그 후에도 분투 노력을 통해서 입증을 했거든요. 묵묵히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밀턴은 결국 열매를 맺었다는 거. 나는 이제 그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밀턴은 44년부터 왼쪽 눈이 서서히 안 보기 시작했고 52년에 완전 실명하게 되는데 이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청교도 혁명 동지인 장로파의 배신에 따른 충격이 실명의 주 원인으로 알려집니다. 이게 이제 밀턴이 실명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그 의학자들이 쓴 논문이 수백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밀턴 평전에도 제가 이제 한 챕터를 밀턴의 실명 원인에 할애했는데
대체로 밀턴이 이제 그 알았던 그 눈병이 그 녹내장으로 대개 의사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걸 알 수는 없죠. 400년 전 그 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하겠어요. 하지만 밀턴이 우리한테 남긴 그 증상, 그 눈이 이제 어떻게 안 보이게 됐고, 어떻게 눈이 뿌옇게 됐는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써놨는데, 그 증상을 의사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대체로 녹내장. 그런데 대체로 밀턴이 이 당시에 녹내장을 알았던 초기에 뭔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의사나 역사가들이 밀턴을 연구하면서 밀턴이 이 무렵에 누구한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가? 바로 장로파, 장로교 목사들이 혁명 동지였는데 결국은 밀턴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린 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밀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그 밀턴 연구자들은 장로파의 배신, 아까 이제 허버트 파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배신에 대한 충격이 실명의 주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명의 노래는 그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후에 쓴 시로 보입니다. 밀턴은 반생도 되기 전에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불평하고 있는데 그 육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죽음까지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해 달란트, 곧 그의 문학적 재능이 시력 상실과 더불어 땅에 묻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앞못 보게 하시고 낮의 노동을 강요하시는가?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낮의 노동이란 밀턴이 가진 문학적 재능을 발휘한 창조적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때의 밀턴은 구약 성경의 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내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요 암흑의 심연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재능이나 업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행위나 업적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기다리는 자들 또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다 라고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나 업적 아닌 믿음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각자에게 순한 멍해를 잘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성서를 읽다라는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그걸 조금만 발췌를 했습니다. 윌리엄 주에서는 철학자들을 부드러운 정신의 소유자와 딱딱한 정신의 소유자로 나누는 유명한 구분법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구분법은 타세계적 인간과 현세계적 인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법은 비단 철학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실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탁월한 재주와 품성, 다시 말해 달란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모든 사람을 권력과 지위 순서로 앞으로 나란히 일렬로 세우는 일그러진 풍토로 말미암아 많은 타세계적 인간이 현세계적 영역에 매달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 결과 미래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고작 대기업 총수를 꿈꾸는가 하면 미래의 임마누엘 칸트가 기껏 국회의원 금배지의 넋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직 권력과 돈을 쫓아 고귀한 청춘을 구사하는 수많은 줄리앙 소렐들을 보십시오. 시인 단테가 이 땅에 태어나 신곡 지옥편을 쓴다면 인생 낭비자들의 전형으로 그들을 지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교육은 재능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아넘기는 출세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거죠. 너 의사 왜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다 자기 달란트를 파묻어버리는 행위 같아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면까지 착안을 해서 좀 가치관을 잘 형성을 한다면 젊은이들의 진로 선택에도 기독교가 일정한 그 사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기의 내부적 망명자입니다. 그 60년 초에 왕정복고 조짐이 이제 뚜렷합니다. 이제 그 공화정이 이제 결국은 그 무너져가는 것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1660년 그 공화정이 이제 몰락하던 바로 그해 초입니다. 자유공화국 수립하기 위한 쉬운 길이라는 글을 밀턴이 씁니다. 팜플릿이죠.
그리고 나서 2달 다음에 이 책의 수정 정보 재판을 또 간행합니다. 그러니까 밀턴은 왕정 복고가 눈앞에 다가온 그런 순간에도 공화주의자로서의 그 정체성, 왕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정 복고가 임박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공화국을 지지하는 글을 2편이나 썼어요. 왕정을 반대하는 이유 뭐냐? 군주정은 인간성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이성과 판단력을 스스로 마비시킨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영혼 없는 관료. 이거는 밀턴이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밀턴이 왕정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자세한 시간 관계상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왕정 하에서 왕의 측근에 있는 그 신하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참 아부를 떨면서 자기의 인간성을 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밀턴은 이제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0년 5월 29일 날 마침내 프랑스에서 찰스 2세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역자 신세였고 밀턴은 도피할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강력한 권유를 시각장애인 처지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5월에서 8월까지 일시 피신했다가 9월 달에 런던으로 복귀를 했다가 9월 달에 체포돼서 구금되었다가 12월 15일 날 석방이 됩니다. 두 달 못되게 한 2달가량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찰스 1세가 왕조 복구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 의원들, 찰스 1세의 사형에 찬성했던 서명했던 의원들만을 처형합니다.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찰스 1세도 일단 왕조 복구가 돼서 프랑스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탕평책을 펼치되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또 카톨릭만 편들고 국교에만 편을 들면 개신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탕평책을 펼치면서 그 처형 범위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밀턴이 이 당시에 그 목숨을 건져서 다행히 이제 살아남아서 그 덕분에 신라원도 쓰고 복락원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밀턴 측근의 친구들이 이제 찰스 1세에 다가서 밀턴 이 사람은 그 혁명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했지만 이미 이 사람 안 못 보는 장님이다. 이미 벌을 받은 셈 아니냐. 더 이상 형벌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밀턴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만 그 변명을 듣고 밀턴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 이삭은 말년의 장님이었는데 이삭이 눈먼 게 하늘의 벌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밀턴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크공이 이제 바로 찰스 2세의 동생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세제죠.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남동생, 친동생, 왕이 계승자죠.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되는데 아직 왕세제 때입니다. 그때 63년 2월 달에 요크공이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죠. 그 밀턴이 사는 은둔하는 밀턴의 집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크공이 프랑스에 자기 형하고 같이 그 망명 떠나 있으면서 밀턴이 혁명 논객으로 쓰는 글 다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공화정을 옹호하는 글, 그 전주의 왕정을 폄훼하는 글을 다 봤을 텐데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 잘난 밀턴이 왕정 복고 된 다음에 찌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한번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요크공이 자기 형한테 늙은 장님 밀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꼭 만나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2세가 동생의 호기심을 막을 의사가 없네. 그러면서 요크가 밀턴을 찾아와가지고 자네가 눈이 안 못 보는 장님이 됐는데 당신의 저술 활동에 대한
당신이 혁명 기간 동안에 그 썼던 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나? 밀턴을 염장을 지르는 거죠. 어? 자, 그러니까 밀턴이 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한석가라는 사람입니다. 밀턴이 왕세제한테 뭐라고 반발하냐면, 만일 전하께서 여기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하늘이 진노하신 징후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하의 부친이신 선왕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전제에서라면 하늘은 저보다 아버님께 훨씬 더 불쾌하셨던 게지요. 저는 두 눈만 잃었을 뿐이지만 아버님은 머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밀턴이 요크공한테 해준 반박입니다. 밀턴이 참 밀리는 게 하나도 없죠. 응? 한마디도 안 줘요. 내가 눈먼 게 하늘의 벌이라면 모가지 잘린 당신 아버지는 무슨 벌이냐 이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온 요크공이, 자, 밀턴 같은 악당을 교수시키지 않은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찰스 2세 형이 그랬어요. 밀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가? 늙고 가난했습니다. 늙고 가난하다고? 게다가 그는 앞도 못 보지 않던가? 그렇습니다. 딱정벌레 같은 장님이었습니다. 제임스, 그를 교수형시키길 원하다니 어쩌면 그토록 어리석은가. 그를 목매달아 죽이면 그에게 봉사하는 셈이야. 불행해서 구해주는 꼴이지. 그리 되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가 늙고 가난한 장님이라면 그는 분명 충분히 비참한 처지이겠군.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게.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찰스 1세가, 2세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나중에 밀턴이 워낙 그 영국에서 알아주는 석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63년에 찰스 2세 정부의 고위 관리가 밀턴을 찾아갑니다. 밀턴에게 정부에서 라틴어 비사관으로 봉사해 줄 것을. 실력이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악명 높은, 왕당파 입장에서는 악명 높죠. 그래서 밀턴을 전향시켜서 국왕편으로 끌어들이는 쾌거를 이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밀턴이 전향을 한다면. 그래서 밀턴의 과거 모든 주장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밀턴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턴의 말년의 가정 생활을 보면, 밀턴이 그 1663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민셜과 세 번째 결혼했고요. 필생들과 딸들의 도움으로 소사시를 집필합니다. 밀턴이 이제 앞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밀턴이 근데 기억력도 비상했던 것 같아요. 밀턴이 쓴 책이 지금 제 뒤에 책장이 하나가 다 밀턴 관련 참고 도서인데, 밀턴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밀턴 책이 시가 요만큼이라면요, 두께가 산문은 이만큼 됩니다. 산문이 시보다 거의 분량만 따져도 한 7, 8배 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그 팜플렛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 그걸 보면 어떻게 장님이 이런 글을 쓰나.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이 수시로 참고할 책이 있으면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 필생이라는 게 뭐냐면, 밀턴이 은둔 생활할 때 그 밀턴의 그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 밀턴이 워낙 그 당대 석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밀턴이 비록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장님이지만 그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들들을 밀턴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밀턴한테 잔심부름 해주고, 그리고 밀턴한테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공부를 해라, 배워라, 학문을 배워라.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뛰어난 분이니까 배울 게 많을 거다 해서 젊은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밀턴 밑에서 이제 그 비서 역할도 하고, 그 학교로 치면 대학원생으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필생들, 그리고 딸이 셋 있으니까 그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서사시를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딸들 얘기 나오니까 얘기지만, 저희 정승환 선생님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김혁 선생님도 아시겠다. 국어 교과서에 밀턴의 생애에 대해서 최재서 씨가 쓴 글이 실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 이제 밀턴이 말년에 딸
세 딸들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아주 효도스러운, 효성스러운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사시를 받아 쓰면서 그것이 이제 신라권과 복락권이 됐다. 이제 그러거든요. 딸들도 받아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그 밀턴의 가정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밀턴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처럼 최고의 교육을 딸들한테 다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유감스럽게도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어밖에 몰랐어요. 근데 밀턴이 외국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런 거 쓸 때, 그리고 밀턴이 영어로 작품을 썼지만 그 편지 쓰거나 공문 쓸 때는 라틴어로 썼거든요. 그러면 라틴어를 불러주잖아. 불러주면 딸들이 그걸 라틴어를 모르는 딸들이 그걸 영어 스펠은 똑같거든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라틴어를 불러주면 그걸 라틴어로 받아 쓰는데 밀턴이 못 믿어오니까 딸들한테 한번 읽어봐.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게. 읽으면 틀린 거를 밀턴이 일일이 교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하는 과정이 얼마나 짜증나고 밀턴도 피곤하지만 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제주도 안 되는데 할 줄도 모르는 라틴어를 자꾸만 불러서 받아쓰게 만드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결국 공화주의 옹호한답시고 그냥 재산 다 날리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서 이게 밀턴이 상당히 부자였는데 혁명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부자였는데 그 왕조 복고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턴이 그 당시 은행에 맡겼던 증서 형태를 있던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밀턴이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저 혁명정부에서 받은 월급 다 모아놨던 거를 상당 부분을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들한테는 결국 아버지가 저렇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그 신념을 지킨답시고 저렇게 하는 통에 우리가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못 살고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밀턴 그 기록에 보면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딸들이 몰래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훔쳐다가 헌책방에 팔아먹습니다. 이게 참 밀턴 가정사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딸들이 효녀들이어서 늙은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가정사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결국은 그 밀고 나가서 자기 달란트를 살려서 신라권을 썼고 복락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밀턴이 참 그 장로파한테 배신당했지만 장로파 일부의 문제로 생각을 했고 그 선량한 장로 교도들과는 계속 친교를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을 교황쟁이라고 그 당시 여러분 영국 사람 영어에 보면 포펄이란 말이지 포펄이. 이게 이제 교황쟁이 하여간 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카톨릭 교도들과 친분을 나누며 학문과 예술을 논하기도 했고요. 왕당파도 마찬가지고 밀턴의 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동생이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가 왕당파였어요. 밀턴은 공화파인데 김규신 선생도 그 동생하고 완전히 딴판이죠. 가치관이. 김교신도 밀턴도 동생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근데 형제의 우위를 상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74년도에 66세로 삶을 마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윌리엄 워즈워스가 19세기에 여러분 19세기에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이 참 졸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귀족들도 부자가 되고 부르주아 계급들도 부자가 되고 해서 그 사치와 낭비와 방탕, 그 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 19세기 초의 그 여건 속에서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시인이 밀턴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어요. 그게 이제 런던 1802년이라는 시인데 밀턴 그대야말로 우리 시대에 살아있어야겠다. 영국은 그대를 요구함이 간절하다. 지금 이 나라는 괴인물 썩어가는 늪 같으니 교회도 군대도 문학도 가정도 웅장한 부호의 저택도 마음속의 행복을 이뤘도다. 우리를 일으키라.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의와 덕행과 자유와 힘을 달라.
그대의 영혼은 아득한 별같이 고고하게 살았고 그대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렸다.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고 위엄 있게 자유롭게 그대는 인생의 태도를 경건한 기쁨 가운데서 걸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낮은 의무마저 피하지 않고. 이게 이제 밀턴한테 바치는 헌시입니다. 아유, 오랜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